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봄 날씨라고 하기에는 어제 오늘 열대기후 같은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밤새 천둥 번개도 요란했죠. 빗줄기가 갑자기 강해졌다 약해졌다 아직도 비가 정신없이 내리고 있는데요. 기상 상황 잘 들으시면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담뱃값 경고 그림입니다. 일반 담배 가격이 오르면서 흡연자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피울 수 있는 전자담배 같은 종류를 찾기 시작했죠. 관련형 전자담배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이런 유행이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기 시작해서 보건당국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값에 경고 그림을 붙이기로 했는데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국립암센터 서홍관 금연지원센터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연결해서 부동산 이야기,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에게 안전상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밤부터 여름 장마와 같은 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일부는 낙뢰로 인한 피해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경기 포천과 일부 중북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비는 오늘 낮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이 되면 다시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광주 27도, 대구가 2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로네츠의 Be My Baby 띄워드리면서 2018년 5월 17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가열식 관련형 전자담배가 담배 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출시 1년여 만에 1억 6천 갑이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자담배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보건당국에 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남성 흡연율을 30% 밑으로 떨어뜨리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건데요. 그래서 올해 12월 말부터는 관련형 전자담배에도 암세포 사진, 굉장히 자극적인 흡연 경고 그림을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살펴보죠. 국립암센터 서홍관 금연지원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관련형 전자담배 판매가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한 1년 정도 됐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 인기가 굉장한데 지금까지 얼마나 팔린 건가요? 그러니까 약 1년 동안에 1억 6천 갑 정도 팔렸다고 하는데요. 예. 그 담배 시장에서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위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봐도 이 예전에 그 90%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담배, 그거 외에 관련형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겁니까? 일반 담배하고요. 그러니까 그 일반 담배는 그 담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연기를 마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담배는 그 원래 담배하고 똑같아요, 모양은. 그런데 그것을 그 불을 붙이지 않고 전자 배터리를 통해서 가열을 해가지고 그 기체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불을 붙이지 않는 건 비슷하지만 고열을 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체를 마시는 거죠. 그 어떤 장치에다가 필터를 꽂아서 이렇게 피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그 연기는 좀 덜 나나요? 관련형 전자담배가 냄새라든지. 그렇죠. 약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그 연기처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예. 그 기체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조사를 해보면은 이 기체 안에도 발암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롭기는 마찬가지인데 다만 기존 담배보다는 조금 적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얼마나 적은지는 서로 이견이 엇갈리는데요. 예를 들면 담배 회사들은 그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예를 들면 100, 원래 해로움이 100이라면 10밖에 없다. 그러니까 90%가 줄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조사 결과들은 이제 그렇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담배 회사는 가장 좋은 자료를 이제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약간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발암물질이 있고 독성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자담배가 처음 도입됐을 때 어떤 니코틴 액상인가요? 그걸 이용해서 또 유행했던 게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형 전자담배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네, 그 말씀하신 그 전자담배는 그 일반 담배가 아니고요. 그 니코틴이 들어있는 그 액체를 가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양 자체가 담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액체가 있고 그것을 가열해가지고 그 기체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련형 전자담배는 담배하고 똑같아요. 그 담배 잎을 썰어가지고 거기에 담배 회사들이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종이로 말아서 싼 것입니다. 모양은 완전히 똑같은데 다만 마지막에 불 붙이는 그 과정이 없어지고 고열을 가한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자담배를 금연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조금 니코틴 양도 줄이고 하면서 근데 사실 나중에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몸에 해로운 것도 비슷하고 중독성도 비슷하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다고 말씀들 하시던데 왜 이렇게 관련형 전자담배가 인기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흡연자들이 느끼실 때 정말 담배를 마음 놓고 필 공간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그 흡연에 대한 그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워졌어요. 그리고 금연구역도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형태의 담배는 옛날 기존 담배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눈총을 좀 덜 받는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담배 회사가 자꾸 덜 해롭다고 그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덜 해로운 것으로 옮기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은 그쪽으로 옮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면은 흡연자들은 담배를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최선인데 자꾸 담배를 끊을 기회를 놓치고 옆길로 자꾸 간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흡연자들은 나는 덜 해로운 걸 하니까 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끊어버리면 될 사람이 끊기가 불편하니까 덜 해로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담배 회사의 농간에 놀아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담배 회사는요 해롭다는 논쟁이 날 때마다 언제나 덜 해로운 담배라는 걸 끄집어냈었어요. 1960년대 이런 때도 담배가 해롭다는 것이 알려지니까 우리가 필터를 만들어서 해로운 걸 없애겠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필터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효과가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뭘 가지고 나오냐면 우리는 그러면 저타르 담배를 만들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폐암 발생률이 똑같습니다. 저타르 담배를 만들어도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 뭐 저타르다, 마일드다, 라이트다 이런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이런 새로운 형태의 또 관련형 전자담배를 들고 나온 거죠. 자, 국립암센터 서홍관 금연지원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애연가분들은 불 붙여서 피우는 일반 담배, 연초 담배라고 하는 거, 그것보다는 관련형 전자담배가 상대적으로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거 괜찮아, 주변 사람들한테 괜찮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 관련형 전자담배 그 연기 냄새도 나거든요. 그게 감지가 돼요. 그러면 직접 흡연은 당연히 뭐 위험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간접 흡연도 관련형 전자담배가 영향을 줄까요?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암물질의 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해롭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도 이 전자담배, 관련형 전자담배 모두 다 금연구역에서는 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워서는 안 되는 거죠. 불법입니다. 그렇군요. 그 금연 사업을 여러 가지 해오시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금연자들이 확 늘었다가 또 줄다가 이런 것들을 수없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담배 가격이 오를 때 잠깐 금연자들 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수준이 한 어느 정도나 걸렸나요, 보통? 그러니까 그
2014년에 예. 이제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2014년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43억 갑의 담배가 팔렸었어요. 어허. 그런데 담배 가격이 2,000원 인상이 되면서 33억 갑이 팔립니다. 2015년에. 그러니까 43억 갑이었던 담배가 10억 갑이 줄었다는 건데요. 그건 뭐 어마어마한 효과입니다.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효과가 난 거고 다른 어떤 금연 정책으로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약간 흡연자가 좀 늘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 충격으로 이제 담배를 끊었던 사람들이 일부 다시 또 이제 재발이 된 거죠. 예. 재발이 됐는데 그래서 2016년에 약간 증가를 했는데 여전히 7억 값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과 비교한다면 아직도 7억 값이 줄어드는 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배 가격 인상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예전에 우리가 담배 가격 올리기 전에 2014년에 우리나라 담배 가격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꼴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2,000원을 올렸잖아요. 예. 2,000원 올린 뒤에는 그러면 몇 등일까? 이런 걸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중간 정도 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요? 31등이에요. 여전히. 34개 국가 중에서 31등. 여전히 꼴등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그 담배 가격을요, 가격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소득과 같이 비교를 해봐야만 공정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득과 비례 해가지고 담배 가격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34개 국가 중에서 3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소득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예. 우리는 여전히 그 소득과 기준에서 여전히 아주 낮은 수준의 거의 최하위 수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OECD 국가의 평균 담배 가격은 약 8,000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릴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초반에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충격으로 금연자들이 확 늘어나는 것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담배 가격 상승은 금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여전히 올릴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2016년에 흡연자들이 좀 늘고 17년에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려면은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관련형 전자담배도 그래서 일반 담배 수준처럼 가격을 좀 올리겠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거라고 그럼 예상을 하시겠군요. 그럼요. 그래서 그 전자담배, 그 관련형 전자담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세금을 그 좀 적게 책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그것을 지난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반 담배 약 90% 수준의 그 과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에 관련형 전자담배가 워낙 인기가 많고 또 다른 네. 식으로 또 다른 제품이 나오질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정부가 세우고 있는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 29%로 떨어뜨리는 목표 이것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2020년까지 29%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는 지금 2018년이잖아요. 그래서 예. 2년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약 40%이기 때문에 그리고 10%를 떨어뜨리는 건 2년 안에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련형 전자담배로 그 도망치는 흡연자를 완전히 금연으로 이끄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 과세가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이고 그런데 네. 아무래도 좀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처음에 많은 분들이 뭐 서민들의 그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 창구를 막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불만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스스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고 그림 아니겠습니까? 네네. 관련형 전자담배는 지금 좀 그 일반 담배에 들어가는 끔찍한 사진 같은 게 안 붙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담배에는 10가지의 그 담배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과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관련형 전자담배에는 오로지 주사기 그림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독의 위험이 있다, 니코틴 중독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예. 이 주사기를 봐가지고는 별로 아무런 느낌이 안 옵니다. 위화감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감동까지. 때문에 예. 이번에 그 정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정책이 그 경고 그림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하자. 그래서 암 사진을 지금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뭐 이제 그
담배 회사에서요. 예. 암 발병에 대해서는 지금 근거가 별로 없는데 왜 이걸 막 붙이느냐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말은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은 이미 담배 회사들도 인정하고 있는 게 관련형 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이 나왔거든요. 자기들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있는데 암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미 발암물질이 있는데, 암이 나오려면은 사실 발암물질이 들어가더라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5년, 10년 필요한데 그동안 계속 이걸 허가를 해달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암이 진짜 발생하면 그때는 괜찮겠다 이거죠.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건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이런 경고 그림 같은 것은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담배 경고 그림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예. 이 관련형 전자담배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국가가 몇 개 없어요. 일본이 제일 먼저 판매되었고, 예. 우리나라가 두 번째 판매가 되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경고 그림을 붙이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담배 회사들에서는, 이거 한국에서 먼저 막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막 아주 전력 투구를 하면서 이걸 방해를 하려고 공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가 맨 먼저 어떤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발암물질이 있다면 암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경고를 해야지 암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암이 나오면 그때 경고를 하겠다는 것은 예. 그 예방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위험한 도로가 있어가지고 버스가 구를 위험이 있는데 그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거기다 경고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버스가 굴러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고를 하자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경고 그림의 수위도 일반 담배의 경우 예전에 좀 약하다는 지적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사진으로 바뀌어갔잖아요. 그랬을 때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늘면서 판매량이 줄었다는 그런 통계도 좀 있나요? 그 경고 그림은요. 경고 그림 하나만 가지고 흡연율이 뚝뚝 떨어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예. 되지는 않아요. 이것은 일종의 인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담배 가격만큼 눈에 띄게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그 청소년들이 진입할 때 진입 장벽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담배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담배가 아주 예쁜 디자인들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쁜 디자인으로.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이 그걸 들고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 후두암 사진, 뭐 폐암 사진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약간 꺼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예방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거고 재밌는 것은 그 담배값에다가 경고 그림을 넣고 거기다가 후두암 뭐 이런 사진 또는 뇌 경색 사진이라든지 심장병 사진을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은 예. 전 국민의 그 담배에 대한 그 지식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서 어쨌든 그 예방 효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군요. 다 그 담배에 들어있는 장치들이 저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종 목표는 정부 당국도 그렇고 지금 서원관 금연지원센터장님도 그렇고 금연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면은 금연지원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금연을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면서 그 불 붙일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그러니까 이게 흡연자들은 담배가 해롭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고요. 예. 담배를 끊지 않으면 어디 가서나 대접 못 받고 가족들한테서 따돌림 당하고 또 가족들 걱정시키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정부 정책 중에서 아주 좋은 정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흡연자들이 이 담배를 못 끊을 때 그 먹는 약도 있고 그 니코틴 패치라고 붙이는 것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 무료로 공급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금연 진료를 하는 병원에 가시면은 거기서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비를 내지 않습니까? 원래 예. 그 진료비와 약값을 정부에서 100% 대줍니다. 그래서 완전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요. 이제 흡연자분들은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혼자 금연하지 못하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약 처방 받고 담배 끊으시면 됩니다. 아, 약 처방까지. 네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역시 금연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예, 먹는 약이 한 3개월 동안 복용하는 건데요. 그리고 만약에 3개월 동안 해가지고 실패를 하게 되면 기회를 2번이나 더 줘요. 그래서 예.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병원 혹은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서홍관 금연지원센터장이었습니다. 윤하가 부르는 우산 듣고 잠시 뒤 뵙죠.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윤하의 우산 전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 그리고 투데이 안전톡톡 양천 소방서 이혜지 반장 만나보겠습니다. 40초 뒤에 2부 시작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목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했던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면은 신혼 희망타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분양가가 한 2억 원에서 3억 원 내외에서 알짜 지역의 소형주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이게 뭔가요?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예. 분양가는 한 2억 원에서 3억 원 내외에 전용 면적은 40에서 60제곱미터 안팎 규모의 소형주택을 저리의 대출과 연계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인데요. 2, 30간 원리금을 합산해서 월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의 부담으로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보관이고요. 예. 올해 첫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혼부부 희망타운 공급 규모라든지 지역이 어디가 될지도 굉장히 관심이네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신혼부부 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알짜 입지가 많습니다. 서울 강남구 수서 역세권이라든지 경기도 과천지식 정보타운 그리고 성남 위례신도시 등지에서 한 2만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이 외에도 서울 양원지구, 구리 갈매지구, 남양주 진건지구, 고양시 장항, 김포 고천, 화성 동탄 2지구 그리고 파주 운정 3지구 등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 지방에서도 한 9천 가구를 포함해서 총 3만 가구 정도를 올해 일정 부분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추가로 요즘 판교 신도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성남 금토동이라든지 복정동 같이 서울 그린벨트 등지에서 신규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4만 가구를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기도 한데요. 예. 대략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총 7만 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저렴하게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것이고 이게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좀 궁금하네요. 듣기로는 주변 시세의 한 80% 선에서 공급하겠다 이런 것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화성 동탄 이신도시와 서울 양원지구를 좀 예로 들어볼 텐데요. 예. 전용 면적 51에서 한 55제곱미터의 경우 신혼부부가 보증금 7천만 원에서 한 9천만 원을 내면 30년 분할 상환할 때는 매월 한 52만 원을 내시면 되고요. 20년을 분할하면 매월 한 97만 원을 내면 장기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집값이 이미 비싼 지역인 서울 수서지구라든지 성남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시세의 80%로 책정을 하게 되면 신혼부부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전용 면적 50에서 70제곱미터의 시세가 한 6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한 20, 30년간 장기 부담해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보증금에 따라서
인기가 있는 지역은 월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입주 자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그러니까 일례로 3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월 한 600만 원 소득이 있는 부분, 그리고 연소득은 한 7,200만 원 정도의 신혼부부들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신혼 희망타운이 수도권 요망 지역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일부 로또 논란이 우려되면서 과도한 시세 차익을 좀 줄이기 위해서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들을 좀 많이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처럼 당첨자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이라든지 또는 실제 실거주 의무 요건을 두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라든지 실거주 의무 이런 페널티가 좀 있을 전망입니다. 그러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투기 세력이 몰리게 되면은 굉장히 또 정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 환수라든지 이런 공급 방안에 대해서 빨리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정부 공식 입장은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런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현재도 수도권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서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70% 미만에서 최대 100%까지 총 한 4단계로 나눠서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이 6년, 5년, 4년, 3년 이렇게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할수록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인데요. 신혼희망 타운 같은 경우도 비슷한 정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투기 목적의 청약을 막기 위해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개 시세 차익에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1년에서 3년 정도 되는데 최근에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5년까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만간 6월에 지방선거 이후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후데이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겠죠. 자, 오늘도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안전을 위한 지킴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8일부터 내일까지로 201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훈련이 정확히 뭔가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1회씩 우리나라의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을 해보는 범국가적 재난대응 훈련입니다. 실시되는 재난 유형은 훈련하는 기관에서 그 특성에 맞는 재난 유형, 예를 들면 지진 상황이나 화학 테러 상황들을 선정해서 훈련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경찰, 소방, 병원, 민간기업 등의 협조와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받아 같이 훈련을 하게 되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훈련인가요? 훈련은 2005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13년 동안 지속된 훈련인데 이게 혹시 2005년부터 매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셨나요? 2005년부터 시작한 것은 지금 알았고요. 그리고 매년은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05년이면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좀 잘 몰랐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모르다가 이제 소방 공무원이 되고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서 정확히 알게 되었는데요. 네. 2005년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지만 올해는 634기관이 참여하고 훈련 횟수도 1000회가 넘는 등 이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 아는 분들도 많아졌지만 아직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매년 진행되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어제 오후 2시부터 20분까지 민방위 경보 사이렌도 울리고 라디오에서도 제가 그 시간대 근무자였거든요. 그래서 네. 방송을 들어봤는데 지진 관련 얘기를 했죠. 네, 맞아요. 이제 국민 참여 이제 전국적으로 지진 대피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예, 뭐 경주와 포항 지진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시고요. 그만큼 훈련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진이 났을 때 대피 요령을 정확히 알아두면 좋을 텐데 지진 대피 요령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이제 지진이 발생했다 하면 튼튼한 탁자, 책상 아래로 몸을 피합니다. 만약에 이제 탁자 같은 단단한 가구가 없을 때에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고요. 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서 전기와 가스를 반드시 차단하시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한 뒤 집 밖으로 신속히 대피하세요. 대피 시에는 승강기는 갇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고요. 승강기 안에 있다면 모든 층 버튼을 눌러서 가장 먼저 문이 열리는 층에서 재빨리 내리세요. 승강기에 갇혔을 때는 인터폰이나 휴대전화로 119 등의 구조 요청을 하고요. 밖에서는 건물과 담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좀 거리를 두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운동장, 공원 등 지진 대피소로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그 내진 설계가 안 된 소규모 주택 건물 안에 있다면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위험한 것이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맞거나 아니면 지붕 위에서 기와장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지진으로 손상이 없는 아까 말씀하신 손상 좀 작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으면 집 밖으로 나오시는 게 좋고요. 예. 지진 손상 없는 내진 설계된 안전한 건물이라면 집 안에 있는 것이 더욱 안전할 수 있어요. 내진 설계가 된 건물 어떻게 할까 하시면 건물은 이제 2005년도부터 지은 3층 이상 건물 또는 2017년부터 지은 2층 이상 건물에는 반드시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으니까요.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공청사나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 마크를 확인하면 됩니다. 요즘 또 고층 건물 많은데요. 건물이 높아서 흔들림이 더 오래 지속될 수는 있지만 저층 건물보다 지진에 더 잘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외부 이동이 어려우시면 내부에서 실내에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주와 포항 지진을 잇따라 겪으면서 그 지자체에서도 지진 대피소를 지정해서 이게 표시 안내판도 붙여놓고 하더라고요. 주로 어디에 마련이 돼 있죠? 지진 5개 대피소라고 해서 가까운 학교 운동장이나 이제 공원이 지정되어 있어요. 국가 공간 정보 및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전 디딤돌 생활 안전지도라는 어플에서도 안내되어 있으니 핸드폰으로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학교의 운동장, 이제 넓은 공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관심을 갖고 이제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를 모두 대비해서 가족들과 이제 우리 가족은 지진이 났을 때 어디 운동장, 철봉 밑에서 모이자와 같은 약속이나 지진 시 집안에서 이제 가스 차단, 전기 차단, 이제 출입구 확보 등의 각자 역할을 지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 집 근처에는 놀이터하고 그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이 지진 5개 대피소라고 큼직하게 노란색으로 네. 표지판, 안내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주변 좀 잘 살피셔서 이런 게 어디 있는지도 미리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네,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 OST 중에서 진 켈리가 부른 Singing in the Rain 듣고 오셨습니다. 비가 거세서 걱정이긴 한데요. 잠시 뒤 박현실, 박화영 캐스터의 56분 날씨와 교통에서 날씨 그리고 교통정보 꼭 확인 잘 하시고요. 안전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17일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